안녕하십니까, 변화몽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강력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전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의아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안보 문제까지 잘 대처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언론 지상에는 지금 이렇게 국내 정세엔 여러 이슈만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5 시간 송파병의 문종탁 당협위원장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미국에서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고 그다음에 오마하의 현인으로도 불리죠. 투자에 상당히 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글쎄요, 이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거의 최고 부자인데 네. 이렇게 비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투자 이력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네. 있는데요. 그거를 여쭤보신 걸로 네, 그렇죠.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우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 투자에 능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 회사 주식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조금씩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저도 주변에서 덜어보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상당하죠. 예,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이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 변호사라는 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이 됐던 건데 인권 변호사 이런 거랑 아예 별개로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후보자의 남편이 법관이셨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재산 신고를 할 당시에는 재산 중에 주식이 한 3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한 그렇죠. 1년 6개월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주식이 한 12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가치만 한 15억 원이 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예. 더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네이버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에 투자한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해요.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그 기업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내부자가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상장이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5억 원을 남겼습니다. 전업 투자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전업 투자자들도 이 장외 주식은 꺼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고 거래도 힘드니까요. 뭐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넘어갈까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 네. 어디까지나지 뭐 확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심하다라는 분이 예.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이에요. 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거래를 했겠다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5억 원이나 여기서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타이밍이 엄청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만주를 네. 이제 2013년에 22,000원에 사들였는데 9만 원대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내추럴 엔도텍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소 파문으로 주가가 이제 10분의 1로 급락합니다. 사실 예. 이 이유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비상장 주식을 하면서 업무 중에 이 회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비상장 주식 살 수 있습니다. 상장돼 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시사차익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문제가 예. 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 그 유명했던 하소 파동이 벌어지면서 내추럴 엔도텍 주식이 10분의 1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거의 폭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하소 파동 바로 직전에
그렇죠. 예. 다 싹 처분을 해버리고 예, 예. 나왔다. 예, 예. 물론 또 본인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이라는 곳이 아, 예, 예. 관련이 되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내추럴 엔도텍 투자가 이제 이유정 후보자가 같이 일하는 이 법무법인의 이제 윤모 변호사가 네. 또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모 변호사께서는 또 바로 이 회사 소송을 네. 수임하셨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변한봉 위원장님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들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부수적인 싶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재판에 승소를 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주식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정상적인 많은 변호사들이 그럴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인권에 치중했던 그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신 분이 이렇게 엄청난 차익을 내면서 상장되지도 않은 주식들 정보를 찾아내고 네. 이런 주식 투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1년 반 만에 12억 원을 이제 수익을 얻었다? 그건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워렌 예. 버핏이 말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가 아닌가. 인권 변호사로 헌법재판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고 펀드 매니저를 해라. 이런 식으로요. 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의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그 회사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악재가 곧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물론 이제 그 딴지 총수 김어준의 표현을 빌린다면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이유정 후보자는 절대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미묘한 타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소식을 받는데 내추럴 엔도텍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시세차를 얻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융사건으로 상당히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좀 잘 알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던 1차 정보 수령자 그리고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던 2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드러날 경우에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현실론입니다. 우리 야당 후보들, 아니 진보 후보들 이제 뭐 공약하려고 후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상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거나 자신의 배지를 달고 난 후에는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현실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그런 데서 사례와 관련해서 좀 약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런 식의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네. 그걸 또 반대하는 기사가 또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쪽에서 좌파로 네, 한번 좀 설명 좀 나왔습니다. 해주시죠. 4대강 보호 물관리 기능을 인정했고 16개 보호를 원래 철거하기로 했다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의사가 보이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 비전문가자 일반인들한테 왜곡된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린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4대강 보는 우리나라는 이제 강우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홍수가 나고요. 이번 충북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지성 호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보가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수자원 그렇죠? 이거를 네. 뭐 보존해가지고 쓸 때 필요한 것이란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한겨레의 5월달 기사가 있습니다. 네. 5월달 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4대강 사업
이전에 자연 복원을 하라는 찬성이 85%였고 그렇죠? 책임자 처벌까지 하라는 게 90%에 그랬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6개 대형 보호 철거는 또 의외로 반대가 그러니까 철거하지 말자는 반대가 거의 60%에 가까이 됐거든요. 왜냐 설문지를 봤더니 네. 우리가 4대강 보를 유지하는데 5천억이 든다는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5천억 아하. 드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해요. 아하. 그런데 보 철거는 또 더 3,60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들어가니까 반대를 할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쵸. 대강 보호 하니까 3,600억 많이 드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데 5천억이 계속 들면 철거 한 번 하는데 3,600억이 들면 당연히 철거를 찬성해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조사는 솔직히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제안을 예. 그래서 결국적으로 비전문가들한테 했던 여론조사지만 이제 결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보는 필요하고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공약을 하면서 16개 보를 모두 철거해서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올해 가뭄과 홍수 과정에서 4대강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보의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이 아닌 대청호 저수지,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죠. 대청호에는 녹조가 심해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검토해 보니 결국 4대강이 그래도 보에서 물을 관리를 잘 해서 그 여러 농지에다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예. 탈원전.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 또 약간 좀 방향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어떤 네. 결정이 나오든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김재영 전 대법관님하고 예. 무슨 비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들을 검색해서 확인해 본 결과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전문가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그렇죠. 이거는 나라의 대개 운명이기 때문에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예. 어떤 분들인지 보면 일단 첫째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고 유박란 또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이에요. 그다음에 유태경 네. 경희대 화학공학과 네. 그다음에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님하고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그다음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했는데 사회학이 또 됩니다. 저도 사회학 이중 전공이라 이희진 갈등 해결센터 사무총장. 그래서 여기 원전 전문가는 전무한데 단 한 명 이성재 교수님이 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돼 있는데 물리학자이긴 하세요. 근데 네.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여서 좀 다르죠. 원자력 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이제 또 우리 팩트 체크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여기 이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 지금 말씀하신 이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네. 10월 21일 전후에서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해가지고 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 에너지 원전에 대한 이 대계를 비전문가들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이 그렇죠. 정부가 또 비전문가 집단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국무회의에서 20분 동안 회의를 한 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력 수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정작 탈원전을 시행하고 있는 대만조차 발을 빼고 있고 국민들도 탈원전에 대한 이제 토론 프로 얼마 전에도 MBC 100분 토론이 있었죠. 여러 논리를 보다 보니까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라는 여론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발을 빼는 느낌. 대초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생길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 절차 아니냐. 전문가 하나도 없이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해서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탈원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여론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니까 또 현실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중요한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세 번- 제가 예. 하나만 예, 영화 말씀하시죠. 얘기했으니 추가해도 될까요? 판도라 영화를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 이거에 네. 접근을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영화광이고 한데 마치 타워링 이 영화를 봐서 그쵸? 고층 건물에 살면 안 되겠다. 그쵸? 얼라이브 이런 영화를 보고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다. 재난 영화를 보고서 SF 뭐 재난 이런 영화라 현실과 헷갈리는 거는 이성이 먼저 앞서야 될 대통령으로서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 영화를 보고 전쟁을 꼭 피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건 괜찮겠지만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해야 된다. 그 생각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통상임금입니다. 예. 요즘 기업가들의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판결도 왔다 갔다 하고 신의 측을 통해서 뭐 제한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자동차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변호사니까 할 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예.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일부 승소라 청구 금액의 한 38%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한 4,200억 정도인데요. 2011년도에 소송을 시작했으니까 엄청 많이 끌었어요. 네. 근데 이제 1심 판결이고 2심,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 쟁점이 상여금,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노조의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하는가,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판결 결과는 정기 상여금 이 부분이 뭐 통상임금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56조가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 퇴직금이 휴일 늘어나요. 연장 야간 퇴직금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정기상여금을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상당하겠죠? 제가 이거를 조사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 정기상여금이 2달에 한 번 네. 기본급의 750%를 주고 있습니다. 어허.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게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기존 판례들은 신의 측,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데 청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경영상 중대한 위기나 네. 회사 존립에 관계가 되는 경우 위기에 있을 경우에는 네. 제한을 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의 측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안 걸고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그렇죠. 것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기업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고도 산업 성장 사회에서 일단 성장해내니까 어느 정도 근로자의 희생은 불가피한 건 아니냐 해서 근로자 임금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낮겠죠. 이제 기업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정기 상여금이라든가 휴가비라든가 이러저런 명목을 통해서 임금을 보존해 주는 성격이 많았습니다. 기업들은 그 돈은 퇴직금에서 빠지니까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력도 올라왔고 기업들도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사실 이 정기상여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한번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관행대로 기본급 따로 정기상여금 따로 여러 가지 수당 따로 되다 보니까 과연 퇴직금의 범위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판단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들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기본급과 퇴직금에 대한 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손을 놓고 사법부에만 판단을 맡긴다라는 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쉬운 점을 넘어서요. 저는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나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의 측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네. 사실 현대 기아차 이제 같이 본사도 그렇죠. 붙어 있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기 상여금 네. 이 부분을 15일 미만자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상여금에 관한 판례가 뭐 이미 2013년도 12월 18일 날 네. 그리고 확실한 판례가 나왔죠. 이 판례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줄 것. 두 번째, 일률적으로. 세 번째, 고정적으로인데요. 이 세 가지 요건에서 고정적으로
그 고정적이라는 거의 말은 잠시 풀자면 업적이나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고정성. 근데 15일 미만자한테는 안 주면 고정성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15일 미만한테 정기 상여금을 안 줬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조 원을 번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15일 미만한테도 줬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연말 때처럼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주니까 정기성도 있고 모든 예. 직원한테 주니까 일률성도 있고 업적이나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니까 고정성도 있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 이제 또 급여를 또 줘야 되는 게 생겼는데요. 이 문제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오락가락하게 됐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측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에요. 이 통상 임금에 대한 정의를 넣은 근로기준법이요. 그렇죠.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기아차가 어떻게 될까요? 기아차가 지금 몇 년 연속 흑자가 났다고는 하지만 당장 이렇게 이번 1심 판결대로 3천억, 4천억을 배상한다면 유동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제가 이쪽 기아차 쪽 사측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네. 임금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기차나 R&D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발목이 잡혀 있죠.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 이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럴 바에는 해외로 공장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 강성 귀족 노조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가는 이런 악조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도 뭐 노동법도 같이 공부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부에서 좀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네. 해결하길 바랍니다. 예. 기업들은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뭐 추계로 한다면 5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희생했으면 이제 기업들도 잘 사니까 우리도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양측 다 옳은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사법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수 있지가 않겠느냐. 국가에서 할 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갈등, 현실화된 갈등 속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법정에 갔으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는 아닐까요? 네 번째 이슈, 외교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요 그 국가들에 대한 대사 인선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사실 이 4강이라고 그래서 특1급 대사예요. 그렇죠. 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예, 그렇죠.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특1급 대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OECD랑 유엔까지 포함해서 이 6개는 네. 직위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입니다. 엄청 높은 직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아직 미정이지만 러시아 대사도 이제 외교관이 아닌 비전문가로 이제 하겠다는 게 비외교관 출신이요. 전문까지는 그렇죠. 아니고요. 예, 비외교관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또 연속성에서도 4개 대사를 다 교체한 선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권 초기에. 이런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무고시 출신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우리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께서도 예. 사실 그 통역 업무를 주로 하시면서 예. 국제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3강의 대사들도 다 학자 출신이고 예. 비외교관 출신들이었죠. 예. 러시아도 일선에 뭐 내정된 분은 거의 뭐 이제 외무고시 출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상당히 조금 미묘한 시점인데 예.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들을 주요 국가의 대사로 앉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국제 무대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성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외교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언급을 할 계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지금 주미 대사는 조윤재 서강대 교수님이시고 주일 대사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신데 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를 사실상 역관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승리했으니까 트로피를 가져가고 전리품을 가져간다 뭐 이런 건데 적어도 4강 외교는 외교의 핵심이니까 적어도 전문적인 분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윤재 서강대 교수님은 주 영국 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에서 4개국을 다 교체하는 건 선례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도 다 이 4강 대사 라이언을 짜면서 주미 대사만 교체를 했지 나머지 분들은 다 연임으로 갔었거든요. 특히 김하중 주중 대사님이 아주 훌륭하셨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연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외무고시 출신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 참여한 윤영관 전 장관이 네. 외교부 관료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예. 어찌 보면 남 탓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외교부 폐쇄성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교부 외교관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또 너무 배제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4강 대사를 비외교관으로 선임을 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주중 대사를 이제 그 정치인 출신으로 임명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주중 대사로 가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또 워낙 그 잘 아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중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방점을 주었던 주중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역할을 하시기 위해 했던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 4강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중요성과 그다음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직업 외교관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 대사까지 외무고시 출신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물론 그럴 리 없을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디 사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당히 솔깃한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청와대에서 다 외교를 완전히 우리가 자주하겠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배격하고자 했었던 외교부 마피아를 철폐하기 위해서 청와대 마피아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절대 그럴 일은 없고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 F-35B 아시죠?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재밌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F-35B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뭐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니까요. 네.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현안봉 위원장님께서 또 밀러터리 덕후, 밀떡이라고 또 유명하시니까 네. 예. F-35B 얘기하셨으면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B-1B. B-1B. 죽음의 백조. 예, 랜서인데요. F-35B를 말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또 한미연합사 미8군무사 작전참모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이런 전략계에 대해서 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덕후 계열은 아닌가 싶습니다. F-35B는 F-16의 대체입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F-15의 대체를 F-22, 랩터라고 하는데요. F-22는 공대공, 전투기들끼리 싸울 때 하는 전략기고요. F-35B는 공대지, 네, 지상 타격 폭격, 임무죠. 예, 타격, 지상 공격용입니다. 근데 이게 B-1B랑 같이 있었을 때는 어떤 시너지가 발생되냐? 결국은 공대지니까 폭격, 참수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사실 무기 얘기가 나와서 이 무기 덕후인 저희가 약간 흥분하긴 했었는데 주제 자체는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요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전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F-35B, B-1B 상당히 무서운 무기들이죠.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는 최고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대사를 임명했는데 빅터 차라고 트럼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가장 조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 서너 달 전부터, 두세 달 전부터 이미 빅터 차를 내정을 염두에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성입니다. 대북 강경론자, 매파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한국의 미국 대사로 오게 되셨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요 자산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대북 중요한 전략 자산의 전개. 결코 만만히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고 보니까 왠지 지금의 상황이
1592년 임진왜란 전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지금 상황은 잠깐만 부연하면 미리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화가 답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F-35B랑 B-1B가 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과 비교해 보면 저는 김성일, 황윤길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변 위원장님은 오사카 성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예. 그 오사카 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진인데 지금도 규모가 큰데 임진왜란 때는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성을 보고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성일은 진짜 좀 나쁜 사람 같아요. 왜 반대? 황윤기는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김성일은 왜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냐고 했냐면 당파 싸움, 붕당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죠. 동인 소속으로 서인인 황윤길이 전쟁을 경고하니까 동인이니까 서인이 말에 반대하기 위해서 네. 그걸 반대했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김성일은 임진왜란을 불러온 장본인이고 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파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부랑 또 국방부 장관 얘기가 또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뭐 문제가 좀 계셨지만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되셔서 이제 엄중함을 보고서 이제 좀 필요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술 네. 핵 배치도 얘기하고 네. 핵잠수함도 거론을 했는데 국방부는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부인했죠. 정부는 계속 이거를 은폐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만큼의 상대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힘의 우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임진왜란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보였죠. 그 정명가도 네. 명나라를 칠 테니 너희는 길을 비켜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일본이 갖고 있는 무기가 조총뿐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ICBM이 내년도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이제 지금이 최대 위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그렇죠?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마치 정명가도 조선이 길을 비켜라 했던 왜군들한테 우리가 그 당시에서 이제 분열하고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대비를 못했던 것처럼 북한 김정은은 미국을 칠 테니까 미군을 철수해라.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제발 좌우로 나눠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특히 저희가 밀떡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좀 얘기를 자세히 했던 이유는 F-35B나 B-1B 이런 것들이 사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군이 철수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화 통일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안보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진왜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길게 말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고 하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사한 말이 있죠. 이완용이 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택했다. 그래서 을사조약, 한일 합방, 경술국치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과연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나은 걸까요? 때로는 상대방이 전쟁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조차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하고 안정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농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쌀 한 마리라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쓸데없이 경부고속도로를 짓느냐라고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시에는 한미 FTA를 체결했고
파병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지지층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죠. 그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들,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어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야당에 있을 때 밖에서 외치기만 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구나. 국정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이러한 점이 있구나라는 현실론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의 현실 인식에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제쯤 이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론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5,500이 계속 들면 철거 한 번 하는데 3,600이 들면 당연히 철거를 찬성해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조사는 솔직히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제안을 예. 그래서 결국적으로 비전문가들한테 했던 여론조사지만 이제 결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보는 필요하고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공약을 하면서 16개 벌을 모두 철거해서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올해 가뭄과 홍수 과정에서 4대강이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보호의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이 아닌 대청호 저수지,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죠. 대청호에는 녹조가 심해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검토해 보니 결국 4대강이 그래도 보에서 물을 관리를 잘 해서 그 여러 농지에다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다라고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예. 탈원전.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 또 약간 좀 방향이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어떤 네. 결정이 나오든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김재영 전 대법관님하고 예. 무슨 비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사들을 검색해서 확인해 본 결과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전문가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그렇죠. 이거는 나라의 대개 운명이기 때문에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예. 어떤 분들인지 보면 일단 첫째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고 유박란 또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이에요. 그다음에 유태경 네. 경희대 화학공학과 네. 그다음에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님하고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그다음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했는데 사회학이 또 됩니다. 저도 사회학 이중 전공이라 이희진 갈등 해결센터 사무총장. 그래서 여기 원전 전문가는 전무한데 단 한 명 이성재 교수님이 고등과학원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학자 그리고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들었던 2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드러날 경우에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현실론입니다. 우리 야당 후보들, 아니 진보 후보들 이제 뭐 공약하려고 후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상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거나 자신의 배지를 달고 난 후에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현실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라든가 그런 데서 사령 관련해서 좀 약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 그런 식의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네. 그걸 또 반대하는 기사가 또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쪽에서 좌파로 네, 한번 좀 설명 좀 나왔습니다. 해주시죠. 4대강 보호 물관리 기능을 인정했고 16개 보호를 원래 철거하기로 했다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의사가 보이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 비전문가자 일반인들한테 왜곡된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고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린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4대강 보는 우리나라는 이제
강우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홍수가 나고요. 이번 충북도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지성 호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보가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수자원 그렇죠? 이거를 네. 뭐 보존해가지고 쓸 때 필요한 것이란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한겨레의 5월달 기사가 있습니다. 네. 5월달 기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4대강 사업 이전에 자연 복원을 하라는 찬성이 85%였고 그렇죠? 책임자 처벌까지 하라는 게 90%에 그랬죠. 가까이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16개 대형 보호 철거는 또 의외로 반대가 그러니까 철거하지 말자는 반대가 거의 60%에 가까이 됐거든요. 왜냐 설문지를 봤더니 네. 우리가 4대강 보를 유지하는데 5천억이 든다는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5천억 아하. 드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해요. 아하. 그런데 보 철거는 또 더 3,60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들어가니까 반대를 할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렇죠. 대강 보호 하니까 3,600억 많이 드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데 온 재산 중에 주식이 한 3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한 그렇죠. 1년 6개월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주식이 한 12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가치만 한 15억 원이 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워낙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네이버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에 투자한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해요. 예,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그 기업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내부자가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상장이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5억 원을 남겼습니다. 전업 투자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전업 투자자들도 이 장외 주식은 꺼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고 거래도 힘드니까요. 뭐 이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 넘어갈까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 네. 어디까지나지 뭐 확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심하다라는 분이 예.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이에요. 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거래를 했겠다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5억 원이나 여기서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타이밍이 엄청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만주를 네. 이제 2013년에 22,000원에 사들였는데 9만 원대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내추럴 엔도텍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수호 파문으로 주가가 이제 10분의 1로 급락합니다. 사실 예. 이 이유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비상장 주식을 하면서 업무 중에 이 회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비상장 주식 살 수 있습니다. 상장돼 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시사차익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문제가 예. 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 그 유명했던 하소 파동이 벌어지면서 내추럴 엔도텍 주식이 10분의 1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거의 폭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 후보자는 하소 파동 바로 직전에 그렇죠. 예. 다 싹 처분을 해버리고 예. 나왔다. 예. 물론 또 본인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이라는 곳이 예. 관련이 되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내추럴 엔도텍 투자가 이제 이유정 후보자가 같이 일하는 이 법무법인의 이제 윤모 변호사가 네. 또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모 변호사께서는 또 바로 이 회사에 소송을 네. 수임하셨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의혹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변한봉 위원장님도 변호사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들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부수적인 싶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재판에 승소를 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주식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정상적인 많은 변호사들이 그럴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해서 인권에 치중했던 그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되신 분이 이렇게 엄청난 차익을 내면서
상장되지도 않은 주식들 정보를 찾아내고 네. 이런 주식 투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1년 반 만에 12억 원을 이제 수익을 얻었다? 그건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워렌 버핏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가 아닌가. 인권 변호사로 헌법재판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고 펀드 매니저를 해라 이런 식으로요. 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의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그 회사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악재가 곧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물론 이제 그 딴지 총수 김어준의 표현을 빌린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이유정 후보자는 절대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미묘한 타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소식을 받는데 내추럴 엔도텍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시세차를 얻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융사건으로 상당히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좀 잘 알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내부자 거래라고 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었던 1차 정보 수령자. 네, 안녕하십니까. 변화몽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강력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중요한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전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고 의아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안보 문제까지 잘 대처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언론 지상에는 지금 이렇게 국내 정세엔 여러 이슈만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5 시간 송파병의 문종탁 당협위원장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미국에서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고 그다음에 오마하의 현인으로도 불리죠. 투자의 상에 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글쎄요, 이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거의 최고 부자인데 네. 이렇게 비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주식 투자 이력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네. 있는데요. 그거를 여쭤보신 걸로 네, 그렇죠.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우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식 투자에 능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이 회사 주식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조금씩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저도 주변에서 덜어 보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상당하죠. 예,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이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 변호사라는 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정이 됐던 건데 인권 변호사 이런 거랑 아예 별개로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후보자의 남편이 법관이셨기 때문에 작년 2월에 재산 신고를 할 네. 당시에는